우리가 흔히 당뇨 증상이라고 말하는 다음, 다뇨, 다식의 3다 증상은 당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혈당이 꽤 높아졌을 때 나타나는 편이라서요. 사실 요새는 증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계를 보면 당뇨병 전 단계는 한 1,500만 명 정도, 그리고 당뇨병 인구는 한 500만 명 정도, 합치면 2천만 명이 당뇨 관련된 인구다라는 통계를 봤었는데, 최근 통계를 보니까 더 많아졌습니다. 당뇨 전 단계는 1,600만 명, 당뇨병 진단받으신 분들은 600만 명, 합치면 2,200만 명이 당뇨 관련된 인구더라고요. 최근에는 증상을 느끼기 전에 혈당을 통해서 당뇨로 진단을 받기 때문에 3다 증상을 느끼는 분들이 사실 별로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증상은 요당이 나와야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요당이 나오려면 역치값이 한 180 정도, 혈당이 180 정도까지는 상승이 되어야 몸에서 포도당 너 좀 나가, 소변으로 나가 해서 요당이 만들어지면서 자꾸 소변으로 포도당이 빠져나가는데 혼자 못 나가니까 소변을 자주 보겠죠. 다뇨. 소변을 자꾸 보기 때문에 자꾸 목이 마릅니다. 다음, 갈증 나는 것. 자꾸 포도당이 에너지원인데 빠져나가기 때문에 뒤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뒤돌아서면 또 허기가 지고 하는 다식, 자꾸 먹는 거죠. 이런 3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요당이 나와야만 느낄 수 있는 증상인데, 최근에는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하든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혈액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혈당을 재서 굉장히 초기에 당뇨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3다 증상, 요당이 나오기 전에 혈당을 통해서 당뇨를 진단받고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져서, 말씀드렸던 그 인구 중에 당뇨 전 단계에 해당하는 분들은 3다 증상을 느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 600만 명에 해당하는 당뇨인 분들도 만약에 초기에 당뇨를 진단받으셨다고 하면 증상이 없었는데도 당뇨로 진단이 되셨을 거예요. 우선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나 음료를 피해야 하는데요. 사탕, 케이크, 쿠키 등과 같은 디저트류는 당분이 높기 때문에 피해야 하고요. 먹었을 때 달달한 음료, 에너지 드링크, 달콤한 커피 등의 음료도 혈당을 급격히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음료가 혈당을 높이는지 모르고 무심코 마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100% 과일 주스도 당분 함량이 높거든요. 과일은 갈지 말고 그냥 과일째로,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해야 하는데요. 밀가루로 만든 빵, 면 종류들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은 섬유질이 제거돼 가루로 빻아서 만들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혈당도 훅 높아지거든요. 이러한 음식 대신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죠. 햄,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과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고요. 튀긴 음식은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많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비만을 촉진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술은 절주하거나 금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은 잘 생각해보면 자연에서 길러진 그대로의 음식이 아니라 가공을 하거나 공정을 거친 음식들이거든요. 쉽게 생각해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은 괜찮고, 반대로 가공했거나 공정을 거친 음식들은 가급적 피하자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식전에 섭취하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그릭 요거트, 아삭한 채소, 견과류 세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그릭 요거트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고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여 식전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는 원유 99%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아삭한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과식을 방지하고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돕습니다. 거꾸로 식사를 할 때
때 채소 먼저 먹잖아요. 거꾸로 식사를 하는 효과도 생겨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기 때문에 식전에 야채를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 특히 아몬드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식사 전에 적당량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후에 먹으면 좋은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사과 식초는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맛에 민감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가급적 식후에 드시면 소화기에 부담이 적어서 좋습니다.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서 섭취하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과 비타민 C는 음식 속 당이 위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추고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천천히 오르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사과 식초와 마찬가지로 빈속에 먹으면 소화기가 불편할 수 있으니 식후에 레몬즙을 물에 희석해 마시거나 레몬을 잘라서 물에 넣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식후에 따뜻한 녹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사과, 식초, 레몬, 녹차 세 가지 중에 기호에 맞는 걸 골라서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당뇨는 특정 음식을 한 달, 세 달 먹는다고 낫는 질병은 아니고요. 오히려 현대인들은 적정량보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고, 그리고 생활 패턴 때문에 너무 늦게 먹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추가로 먹어서 혈당이 더 낮아지기를 기대하시기보다는 식사를 적정량 드시되 간식은 최대한 안 먹는 습관 가져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저녁 식사 후에 3-4시간 정도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 시간을 가져서 소화를 다 시키고 자는, 위장을 다 비우고 자는 습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자연에서 길러진 자연 그대로의 음식들은 괜찮고요. 이를 가지고 요리한 한식 위주로 식사하시면 되고요. 이때 적정량 먹어서 과식하지는 말고요. 식사 후에 간식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자기 전에 3-4시간 금식 꼭 하셔서 위장 다 비우고 소화 다 시키고 주무셔야 합니다. 이걸 지키는 게 막상 해보면 더 어렵긴 하겠지만 혈당 떨어뜨리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식을 먹으라고 하니까 한식 먹으면 혈당 올라가던데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식을 권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속 가능한 식단이기 때문입니다. 밥솥 열면 밥 있죠, 냉장고 열면 반찬 있죠, 국 있죠, 찌개 있죠. 간단하게 쉽게 접할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한 식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속 가능한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한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권장하는 영양소 섭취 비율도 탄수화물 50-60%, 지방이 한 20% 정도, 단백질 20% 정도를 권장하고 있는데 영양소 균형을 잡고 있는 음식 자체가 바로 한식이기도 합니다. 한식은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밥입니다. 잡곡밥을 드시는 걸 권장을 하는데 이때 100% 현미밥, 100% 카무트밥 이런 밥보다는 너무 거칠고 소화가 안 되는 밥보다는 쌀이 50-60% 정도 들어가서 나머지 비중은 소화 잘 된다고 하는 잡곡들을 기호에 맞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 밥 따로 식구들 밥을 따로따로 짓는 것보다는 50-60% 쌀 들어가고 소화 잘 되고 맛있고 기호에 맞는 잡곡들을 넣어서 드시면 권장하는 잡곡밥 비율이거든요. 반찬과 국을 드실 때는 너무 짜지 않게 달지 않게 자연에서 길러진 음식들을 재료들을 가지고 조리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식을 먹는 속에서 거꾸로 식사를 실천하시면 되겠는데요. 사려놓은 밥상 안에서 야채를 먼저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드셔야 되잖아요. 생선이나 육류나 두부 반찬이나 계란 이런 요리들 먼저 드시면 단백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단백질을 챙겨 드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면서 거꾸로 식사를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당뇨 관리를 치면 당뇨 전 단계, 당화 혈색소 수치, 공복 혈당 수치, 뭔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다른 것 같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지 알기 쉽게 정리 부탁합니다.
맞아요. 다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측정한 혈당이고요. 낮에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측정합니다. 수치에 따라서 정상인지 당뇨 전 단계인지 당뇨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100 미만이면 정상, 126 이상이면 당뇨, 그 사이에 있으면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최근 2, 3개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아무래도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라서 가장 신뢰하는 검사이고요.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서 당뇨를 진단하기도 하고 당뇨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기 때문에 진단과 처방의 기준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검사입니다. 당화혈색소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화된 혈색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색소가 헤모글로빈이거든요. 포도당과 결합된 혈색소의 비율을 우리가 검사하는 거고요. 이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에 포도당이 많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색소의 평균 수명이 3, 4개월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가 3, 4개월 평균 혈당 수치다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당화혈색소 수치에 따라서 정상인지 당뇨 전 단계인지 당뇨인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5.6 이하가 정상, 6.5% 이상이면 당뇨, 그 사이에 있으면 당뇨 전 단계. 즉 공복혈당은 오늘 아침의 상태, 당화혈색소는 최근 몇 달간의 흐름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매번 잴 수가 없잖아요. 병원에 가야 잴 수 있고 1년에 보험 적용이 되는 검사일 수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공복혈당은 혼자서도 잴 수 있고 식후혈당에 비해 그래도 객관적인 편이거든요. 평소에는 공복혈당을 재면서 생활관리를 하시고 병원에 가면 그때 당화혈색소를 재서 지난 평균 혈당을 체크하고 둘 다 봐야 정확하게 몸 상태를 파악하고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 관리만 잘하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혈당 수치만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혈당이 잘 조절되더라도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제 진료해보면 당화혈색소가 5%대이거나 6% 초반에 불과한데 이미 당뇨 합병증이 발생한 분들이 꽤 많거든요. 메타볼릭 메모리 때문인데요. 과거에 혈당이 높았던 상태가 세포와 조직에 남아있어서 나중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형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 혈당이 높았다가 지금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높았던 것 때문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발생하고 합병증 위험이 줄지 않는 거죠. 단순히 혈당 조절만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몸 상태를 개선해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염증들을 줄여줘야 합니다. 3대 만성 합병증이 망막병증, 신증, 말초신경병증인데요. 각각 눈, 콩팥,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세 가지 모두 모세혈관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눈 충혈된 적 있으실 텐데 눈에 모세혈관이 많아서 그렇고요. 콩팥은 사구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구체는 모세혈관 덩어리이고요. 그리고 말초신경에 산소와 영양 공급을 해주는 건 말초혈관이라서 이 또한 모세혈관과 관련이 많죠. 따라서 3대 당뇨합병증 모두 모세혈관 손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대 당뇨합병증 모두 모세혈관 손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혈당 조절은 잘 되더라도 합병증이 올 수 있고요.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항산화, 항염증 치료, 모세혈관 개선 관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하는 거죠. 당뇨약 없이 당뇨를 졸업하는 방법 있을까요?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만한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요.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당뇨 졸업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전체 당뇨 환자 중에 비만한 체형이 절반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의 경우 체중을 10% 정도 감량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췌장 기능 회복입니다.
2018년 분당 서울대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12% 작고 췌장 기능이 무려 36.6%나 약하다고 합니다. 췌장 기능이 약하다 보니 당뇨에도 쉽게 걸리고 당뇨가 오래되면 혈당 조절도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췌장 기능을 회복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한 번 나빠진 췌장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췌장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랜 연구를 통해 황기 등의 천연물을 포함한 한약 처방을 개발하였고요.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의 췌장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했는데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현재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당뇨인의 췌장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중인데요. 최근 들어 유독 피로하거나 혈당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꼭 췌장 기능 회복에 신경 써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하면서 제가 설명해드릴 생활비법 3가지를 지키는 겁니다. 공복혈당 달력은 쉽게 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공복혈당을 재고 평소보다 높게 나오거나 낮게 나온 경우 어제 있었던 음식, 운동, 수면 등 중에 어떤 게 달랐는지를 관찰하면서 그 이유를 적는 건데요. 이걸 적다 보면 나의 생활 습관 중 혈당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이고 반대로 낮추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의원에 진료받으러 오신 분들과 함께 쭉 해보니까 크게 3가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는 저녁 식사 후 3, 4시간 금식, 그리고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 마지막으로는 11시 전에 자고 7시간 이상 잠자는 것입니다. 공복혈당이 스스로 체크하는 혈당 중에 가장 객관적이기 때문에 공복혈당만 잘 관찰해도 나의 혈당 흐름이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생활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확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만 잘 하셔도 당뇨를 졸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맞아요. 공복혈당이 생각보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즉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측정하는 혈당인데요. 정상 범위는 70에서 99이고요. 이보다 낮으면 저혈당, 이보다 높으면 고혈당으로 판단합니다. 공복혈당은 당뇨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이고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생각보다 공복혈당이 잘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를 알려면 공복혈당이 어떤 요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수면, 지방, 스트레스, 간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과도한 지방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관리를 어렵게 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통해서 지방 섭취를 조절하셔야겠고요. 수면에 있어서는 수면이 부족하면 공복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늦게 자거나 잠을 설친 후에 다음날 공복혈당이 확 높아졌던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을 촉진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가 혈당을 높인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죠. 마지막으로 간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간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포도당을 저장했다가 방출했다가 하는 게 바로 간이거든요. 자는 동안에도 간은 밤새도록 포도당을 분비하고 혈당을 유지하는데 간이 포도당을 공급하지 않으면 자다가 저혈당으로 쓰러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과정에 문제가 생겨 공복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 건강은 공복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인들의 경우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지방 섭취도 예전의 식생활에 비해 증가했고 과로나 술 등으로 인해서 간 기능이 저하된 경우도 참 많죠. 그러다 보니 공복혈당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우선 공복혈당이 몇인지에 따라서 당뇨 위험도가 달라지는데요. 공복혈당이 100에서 109 정도라고 하면 100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도는 3.7배 높아지고요. 10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25%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공복혈당이 110이 넘었다면 당뇨병 위험도는 공복혈당이 100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7.42배 높다고 하는데요. 공복혈당이 110 미만인지 110 이상인지에 따라서 당뇨 위험도가 달라지는
낮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이 높은 경우 4가지 습관을 끊거나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크게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음식에 있어서는 우선 과식을 피해야 하고요.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과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고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적정량의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피해야겠죠?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에는 당분, 나트륨, 지방 함량이 높아서 혈당 관리 좋지 않거든요. 신선한 자연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술은 간에 무리를 주어 혈당 조절을 방해하기 때문에 금주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섭취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인데요. 운동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합니다. 꾸준한 운동은 혈당을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요새 보면 늦게 자는 분들도 많고 수면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못 자는 분들도 많은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습관의 문제라면 일찍 자고 충분히 자야 하고요. 수면 장애로 자고 싶어도 못 잔다면 수면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나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상승시키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공복혈당을 낮출 수 있는지 핵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꼭 권하는 핵심 1가지와 3가지 생활 습관이 있는데요. 3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가장 핵심은 공복혈당 달력 작성하기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공복혈당을 측정해서 기록하고 평소보다 혈당이 높거나 낮은 날 왜 그런지를 찾아서 이유를 적는 건데요. 평소랑 비슷한 혈당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공복혈당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안에 잰 거기 때문에 어제 하루 중에 어떤 요인 때문에 공복혈당이 달라진 건지를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 꾸준히 해도 혈당이 많이 잡힐 수 있고요. 졸업한 분들도 가장 도움이 됐다고 손꼽는 꿀팁입니다. 공복혈당을 꾸준히 작성하다 보면 결국 생활관리에 있어서는 3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입니다. 자기 전에 소화기를 비우고 자야 수면도 깊어지고요. 다음날 혈당도 안정됩니다. 금식 3-4시간 동안 과일 한 조각도 안 되고요. 견과류 조금도 안 듭니다. 물 외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철저하게 금식해보세요. 거꾸로 식사나 현미밥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녁 식사 후에 3-4시간 금식이 공복혈당에 큰 영향을 준다는 걸 관찰하시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11시 전 취침과 7시간 이상 수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분비되어 혈당이 올라가는데요. 실제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해보면 생각보다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실 거예요. 잠을 충분히 푹 자고 나면 공복혈당이 낮아진다든지 반대로 수면이 부족하고 제대로 못 잤는데 다음날 공복혈당이 높다든지 경험을 하시면 수면이 왜 중요한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꼭 헬스장에 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이거든요. 하루에 7-8천 보 정도는 출퇴근하면서 물건 사러 가면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걸으면서 채워주시면 좋고요. 식후에는 소파나 의자에 앉지 마시고 10분 정도씩은 청소든 산책이든 좋으니 움직여주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7-8천 보 정도는 걸으시면 좋은데 한 번에 걸어라 아니고요. 출퇴근하면서 물건 사러 가면서 계단 걸으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한 번이라도 조금 더 움직이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채울 수 있거든요. 보통 한 4,000보, 5,000보 정도 걷게 되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걸어주시면 7-8,000보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늘, 계피, 강황 3가지를 추천할 수 있겠는데요. 마늘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물이 당뇨병 환자들의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요리할 때 마늘을 충분히 넣어서 조리하시거나 마늘을 식사할 때 한두 쪽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피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2017년에 발표된 한
최근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계피 섭취가 공복혈당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카레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강황인데요. 강황의 주요 성분인 커큐민은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로 인해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커큐민 보충제가 당뇨병 전 단계 환자들의 당뇨병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음식들을 비롯해서 공복혈당 낮추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당뇨를 졸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복혈당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는데요. 공복혈당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3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공복혈당이 안정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식후 혈당에 비해서 객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는 공복혈당을 쭉 보다 보면 추이가 보입니다. 공복혈당이 최근 들어서 좀 낮아졌다 하면 2~3개월 쌓이면 당화혈색소도 낮아지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고, 공복혈당이 최근 들어서 계속 높아지고 있네를 보시면 당화혈색소 나중에 재면 높아지겠네를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당화혈색소는 3개월 평균값이라서 한참 지난 후에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공복혈당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객관적으로 나의 몸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공복혈당만 잘 관찰하셔도 당화혈색소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복혈당 달력 꼭 써보시면서 당뇨를 졸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당뇨인들의 당뇨 졸업을 돕는 당보만 의원 종로점 대표원장 이혜민 한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